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뱅크런 우려까지 겪었던 새마을금고가 다시 경고등이 켜진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 연체율이 급등한 데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또 부실 채권 매각도 순탄치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국내 방산 기업들이 잇따라 로봇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무기와 로봇을 결합해 새로운 방어 체계를 만들고 로봇 기업을 직접 인수하는 등 미래 성장 플랫폼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대출 한도액이 최대 1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탑재된 일체형 세탁 건조기가 국내 처음 출시됐습니다. 인공지능이 다양한 가전에 접목돼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지난해 뱅크런 위기론까지 겪었던 새마을금고가 또다시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올 들어 연체율은 급등한 데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부실 위험까지 높아져서인데요. 건정성 개선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지면서 금융당국도 점검회의를 진행하는 등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뱅크런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던 새마을금고에 다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연체율은 6%대 후반입니다. 한 달 사이에 1%포인트 이상 상승했는데 문제는 연체율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금융권에서는 현재 추세라면 다음 달 연체율이 7%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새마을금고의 2021년 12월 연체율은 1.93%, 1년 뒤 3.59%로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6월 말에는 연체율이 5.41%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5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지역금고 합병 소식이 알려지며 고객들이 17조 원의 자금을 동시에 회수하는 이른바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며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나서 진정시키며 고비를 넘겼지만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PF 부실이 현실화되면서 연체율이 빠른 속도로 상승한 겁니다.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새마을금고는 부실 채권 매각의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총 3조 규모 부실 채권 매각을 추진 중이고 캠코와 우선 협상 중인데 캠코 측은 추가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새마을금고 측은 부실 채권 매각 대상을 손자 회사인 MCI와 캠코뿐 아니라 나아가 연합자산관리 유암코까지 고려 중입니다. 부실 채권 매각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최대한 빠르게 매각에 나서 건전성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악화된 건전성은 출자금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마을금고 회원이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출자금은 평균 55,644원으로 전년 대비 39.4% 상승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PF 부실 위험에 새마을금고가 더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업계에서는 일명 PF 큰손으로 불리는 새마을금고. 건설과 부동산 관련 대출 규모는 2018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지난해 1월 기준 56조 4천억 원으로 전체 대출의 28%입니다. PF 리스크 전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 시계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시작으로 이르면 다음 달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건전성 검사가 예정됐습니다.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개선 방안 이행과 부실 채권 매각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현재 물가 수준을 언급하며 올해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은 큰 상황이라며 기준금리를 현재 긴축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의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지난 2월 이후 9차례 연속 동결로 주요 배경으로는 불안정한 물가가 꼽힙니다. 현재 물가는 2.8%로 둔화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목표 수준인 2%보다 높다는 게 한은의 시각입니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이라고 확신이 될 때까지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금융 안정과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 리스크 전개 양상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은은 오늘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제시했습니다. 한은이 제시한 전망치는 IMF, OECD, KDI가 제시한 수치보다 낮습니다. 한은은 올해 한국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2.1% 성장하면서 잠재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한양행이 다음 달 15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장, 부회장 직제 신설을 위한 정관 변경에 나섭니다. 유한양행 회장직은 약 30년간 없었던 직급입니다. 유한양행은 회사의 양적, 질적 성장에 따라 향후 회사 규모에 맞는 직제 유연화가 필요하고 외부 인재 영입 시 현재 직급보다 높은 직급을 요구하는 경우를 대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유한양행은 지난 1969년부터 전문 경영인 체제를 선택해 이사회를 중심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사회이사 수가 사내이사보다 많으며 감사위원회 제도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날 유한양행의 입장 발표는 최근 두 직제 신설을 두고 일어난 논란을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지난 1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제시된 유한양행 회장직 신설, 욕심의 끝은 어딘가라는 글을 통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창업주인 유일한 박사가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는 주인 없는 기업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최근 회사가 회장직 신설로 특정인의 지배력 강화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에 대해 유한양행은 특정인의 회장 선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절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무기 수출로 호황기를 맞은 우리 방산업계가 로봇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무기와 로봇을 결합해 새로운 방어 체계를 구축하거나 로봇을 활용해 민간을 타깃으로 한 민수 사업까지 방법도 다양한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지형 탐색해 스스로 이동하기도 하고 마치 강아지처럼 얇은 선 하나로 연결된 병사를 따르기도 합니다. 소형 전차 모양의 이 무인 로봇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개발한 아리온 스맷. 우리 방산 기업들이 로봇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 시스템과 손잡고 사우디 국가방위부와 방산 협력을 위한 약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국가방위부는 치안관리를 비롯해 왕실, 이슬람 성지보호 등을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국방부와는 다른 별개 정부 부처입니다. 하나는 장갑차 등 지상 무기 체계부터 로봇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방위부의 중장기 계획에 참여한다는 계획입니다. LIG 넥스원은 로봇 기업 인수를 통해 미래 성장 플랫폼 확보에 나섭니다. 미국 로봇 기업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에 나선 LIG 넥스원은 오는 6월 말 지분 60% 취득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스트 로보틱스의 사족 보행 로봇이 로봇 플랫폼으로서 민수 분야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만큼 사업 확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이미 로봇을 활용해 제품 생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KF-21, FA-50 등 항공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드릴링 로봇이 참여하고 있는 것. 사람을 대신해 날개 등 부품에 구멍을 뚫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오는 26일부터는 시중은행에서 대출로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가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현 대출 한도 기준에서 미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한 스트레스 DSR이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업계에선 대출 한도가 2%에서 최대 1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시행과 관련된 내용 김도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스트레스 DSR 여전히 좀 생소한 용어입니다. 어떻게 대출을 줄이고 규제한다는 뜻인가요? 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도록 한 게 DSR인데 이 DSR을 더 강화하는 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26일부터는 원리금을 계산할 때 일종의 추가 금리를 더 얹어서 이자를 더 늘리는 건데요. 이자가 늘어난 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셈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미래 변동 상황, 즉 위험 요소까지 반영하자는 건데 변동금리가 크게 오를 걸 미리 대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전 업권에 순차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26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이 먼저 적용됩니다. 아파트 분양 같은 집단대출은 25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된 경우 일반 주담대는 25일까지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면 이번 스트레스 DSR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은행권 신용대출과 이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오는 6월부터 적용하기로 된 상태고 이금융권 신용대출을 포함한 전 대출에 적용하는 시기는 올 하반기로 금융당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스트레스 DSR의 제도의 핵심이 결국에는 이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 본인들의 대출이 얼마나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지가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대출 금리에서 현재 대출 금리를 뺀 값으로 정해집니다. 금리 하하는 1.5%, 상하는 3%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1.5%에서 최대 3%의 금리가 가산돼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커지고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를 25%, 하반기에는 50%를, 그리고 내년부터는 100%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 원인 차주가 5%대 변동금리에 3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을 받는다면 현재 기준으로 대출 한도는 6억 6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스트레스 금리 1.5%를 적용하면 상반기엔 3천만 원, 올 하반기엔 6천만 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대출 한도가 최대 16% 감소하는데 변동금리의 경우엔 1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소득 5천만 원의 차주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현 3억 3천만 원의 대출 한도는 상반기엔 1,500만 원, 하반기에는 3천만 원, 내년에는 5천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일단 변동금리 외에 혼합형과 주기형은 고정금리 적용 기간을 감안해서 적용 기준을 완화했는데요. 대출 감소 규모는 변동형보다는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현재 집값 상승 속도를 보면은 이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좀 집을 사기 어렵다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도 이 당국이 대출을 더 이렇게 세게 규제하게 된다면은 사실상 좀 집을 사기도 더 쉽지 않아질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 배경도 사실상 부동산 문제와 직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가계부채 비율이 100%가 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여기에 부채 절반가량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 그리고 주담대의 70%가 변동금리라는 점 때문에 정부가 더 강하게 조이게 된 배경입니다. 기존의 DSR로도 관리가 가능하지 않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적지 않은데요. 문제는 금리 변동성이 커지면서 최근 사실상 갚을 능력이 부족해진 대출자도 적지 않습니다. 과거 저금리 시대에서 DSR 40%로 연 2%대 대출을 받았다면 현재 금리는 5, 6%대인데 이미 원리금 상환 능력을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또 혹 집값이 크게 하락한다면 상환 능력은 더욱더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캐나다와 호주, 홍콩에서도 시행 중인데요. 캐나다는 약정금리, 즉 기존금리의 2%포인트 가산한 스트레스 금리를 작용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완충 이자율이라는 이름으로 3%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고 홍콩은 2%포인트 인상해서 주담대 총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이 실행되면 가계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고정금리 확대 등 가계부채가 질적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도하 기자와 함께 스트레스 DSR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포스코그룹의 배터리 소재 계열사인 포스코 퓨처엠이 경북 포항에 이어 전남 광양에도 고부가가치 하이니켈 NCA 양극재 전용 공장을 짓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오늘 전남 광양 율촌 제1산업단지에서 김준영 포스코 퓨처엠 대표이사와 김익현 삼성 SDI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은 5만 2,500톤 규모로 전기차 58만여 대분이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양극재는 전량 삼성 SDI에 공급됩니다. 하이니켈 NCA 양극재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원료로 제조한 양극재로 에너지 밀도와 출력이 높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소재입니다. 최근 전기차 고성능화 추세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올해 말 경북 포항과 내년 상반기 광양에 각각 전용 공장을 준공해 고부가가치 하이니켈 NCA 양극재를 연간 8만 2,500톤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 번에 마칠 수 있는 일체형 세탁 건조기가 국내에 출시했습니다. 제품 자체에 인공지능이 탑재된 온디바이스 AI로 옷 종류에 따른 맞춤형 세탁이 가능한데요. 삼성전자도 새로운 갤럭시 시리즈에 온디바이스 AI를 적용한 데 이어 이달 말쯤 세탁 건조기를 출시하고 시장 공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버튼을 누르니 세탁이 시작되고 젖은 세탁물을 옮기지 않아도 건조까지 가능합니다. 하단에는 기능성 의류나 아이옷 등을 분리해 세탁할 수 있는 미니워시가 탑재돼 있습니다. LG전자가 오늘 LG 시그니처 세탁 건조기를 출시했습니다. 국내 최초 히트펌프 방식의 일체형 세탁 건조기입니다. 냉매를 순환시켜 발생한 열을 활용해 빨래가 머금고 있는 수분만 빨아들이는 저온 제습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딥러닝 AI 기술이 적용돼 의류 재질에 따라 최적의 모션으로 맞춤 세탁 건조가 진행됩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온디바이스 AI 칩이 탑재돼 탈수 과정의 딥러닝 학습 기능이 향상됐습니다. 탈수할 때 세탁물을 균일하게 분산시켜 진동과 소음을 줄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삼성전자도 이르면 이달 말 일체형 세탁 건조기인 비스포크 AI 콤보를 국내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삼성도 인버터 히트펌프 방식을 채택했고 건조 후 자동으로 문을 열어주는 오토 오픈도어 등 다양한 AI 편의 기능을 담았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새로운 갤럭시 시리즈에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해 전 세계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클라우드 접속 없이도 기계 자체에 탑재된 AI가 통역과 번역을 해주는 식입니다. 업계에선 온디바이스 AI가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만큼 다양한 가전에 이 기술이 탑재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에 청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회장은 오늘 여의도 본원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 사고와 대표인 사업주 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대표에 대한 처벌이 과도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는데 딱 하나 없는 것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장 못된 독소 조항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많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단체가 헌법소원을 내자고 해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 로펌을 알아보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유예가 무산되면 수원, 광주에 이어 다시 전국을 돌며 결의대회를 열고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4월 총선에 앞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 핵심 정책 과제로 중소기업 혁신 촉진, 노동시장 균형 회복 등 10개의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를 원전 제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경남 창원에 위치한 경남도청에서 원전 산업을 주제로 14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원전 생태계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원전 산업 정상화를 위해 3조 3천억 원 규모의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 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전 고도화와 수출에 필요한 연구 기반 강화를 위해 5년간 4조 원 이상 원자력 연구 개발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원전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소형 모듈 원전을 포함해 2050년까지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올해 수립하고 마무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올해 50주년을 맞은 창원 국가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아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꾸고 중앙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산단 용도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이, 카페, 편의점, 공연장, 운동장 같은 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거제 기업혁신파크 추진 방침을 전하며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 3대 산업 거점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10년간 3조 원을 투자해 경남과 부산, 울산, 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윤입니다. 전국이 흐린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 밤까지 전국 많은 곳에서 눈과 비가 내리겠는데요. 충청권에는 5mm 내외의 비가 내리고 1cm가량 눈이 쌓이겠고 경상 동해안에는 5mm 내외의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과 전남 제주에는 내일까지 눈과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강원 영동에는 10에서 20mm의 많은 눈이 내리고 산간 지역에는 15cm 이상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전남과 제주에는 내일 아침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일교차가 거의 없었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 내일 아침은 영하의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겠고 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한낮에는 6도까지 오르겠고 남부지방 대구는 아침에 영상 1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7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흐린 가운데 낮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서울과 수원 영하 3도, 대전 0도, 춘천은 영하 4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인천 5도, 청주 7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에는 눈이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내외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울진 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제주에는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고 내일 저녁부터는 구름 많겠습니다. 광주 4도, 부산 3도로 아침을 맞이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8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서해와 남해상에는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 최대 4m로 거세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흐리거나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안과 전라 서해안 제주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